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약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병의 장기화로 서울 아파트 값이 4주째 하락하고 있는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여전하다고 하고 강남의 아파트는 수억을 내려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신혼 특공의 구축 아파트 매매까지 3040이 내 집 마련의 비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청약 불패를 이어가는 서울, 인천 아파트 대비해서 수원은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아주 반짝 핫했던 수원이 이제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고 있어요. 잠실의 대표적인 단지인 엘리트 같은 경우는 16억 거래와 22억 거래가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16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트리지움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한 걸 보면서 이게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낮은 거래는 특수한 거래일 뿐 실제로 비싸게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전자에 해당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잠깐 조정되고 말 거니까 불안한 나는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역병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원래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가격이 꺾였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아파트 시장의 경우는 더 핫해져서 18년, 19년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이 갑자기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집을 막 사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죠. 아파트 구입 때문에 발생한 부채, 즉 가계부채가 엄청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해서 150%를 상회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가계부채 규모에 있어서 임대치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GDP 대비 8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1000조를 넘어선 이후에 2019년도에 1600조에 달하게 되었죠.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9년도에는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쓸 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쓸 돈이 없다는 의미죠. 쓸 돈이 없으니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부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국가부채 1700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가부채의 규모는 GDP 대비 40%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4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역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더 많은 재정 정책을 펼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날 상황입니다. 빚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빚을 갚을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이 되고 또 앞으로의 소득이든 그 빚을 상쇄하고도 남을 충분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 또는 내가 투자한 상품이 빚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가격 상승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부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고리가 약해진다면 연쇄적으로 다 파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병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거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지금 집을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전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유지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투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역병의 발생 이후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죠? 대량 실업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깨진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부채는 착한 부채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짓누르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버블의 붕괴에 있어서 설명한 이론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예전에는 좀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이 사람의 이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의 전제는 금융시장은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금융시장이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심리와 기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거품과 붕괴를 주기적으로 겪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위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기 돈만으로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 채무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거품이 붕괴가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가 나누는 채무자의 유형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돼요. 해지 채무자, 투기적 채무자, 폰지 채무자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간단한 구분입니다. 첫 번째 해지 채무자는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자기 원금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을 해지 채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기적 채무자는 이자는 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자는 낼 수 있지만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원금 상환은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폰지 채무자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호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나아가 내가 이자든 원금이든 갚을 능력이 안 돼도 일단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지속되는 호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깨지고 나면 공포와 패닉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투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가치는 끊임없는 하락을 겪게 되면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투기적 채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투기를 원해서 투기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자는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뛰어든 시장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투자처럼 당장 분양받으면 바로 팔 수 있다. 바로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폰지 채무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어요. 라인펀드가 바로 미국 폰지 사기에 당한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폰지 사기라는 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지불을 하고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기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보장한다고 먼저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의 수익금을 이후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갚아주는 형태인 거죠. 실제로 어떠한 이윤도 창출하지 않고 계속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쉽게 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개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투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없죠. 누군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라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폰지 채무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에 달려들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계약금으로 일단 분양을 받은 후에 그거보다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금까지 다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 분양권 투자자들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양권 투자자에 대해서 폰지 채무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명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폰지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하이먼 미스키 모델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눈 투자자의 유형들 중에서 시장이 계속 호황을 거듭하면 투기적 차입자와 폰지 차입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에서 폭락이 시작되려면 공포와 투매와 좌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포와 패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낙관과 행복감에 흠뻑 취해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현실을 깨닫는 순간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2018년도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2019년도에 더 높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낙관과 행복감에 흠뻑 취해 있죠. 그리고 영끌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6 대책 이후에 이제 대출이 금지가 되고 또 여기에도 모자라 세계적 팬데믹으로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일컫는 강남 아파트가 수억씩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낙관과 행복감에 취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죠. 이제 공포와 투매와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이번 원유 시장을 보면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원유값이 끝없는 하락을 거듭하니까 원유 개미가 나타났죠. 하루에 1조 원씩 불나방 베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위한 레버리지에 많은 투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수요가 없어지니까 바닥을 뚫었죠.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업계들이 최후의 심판에 직면하게 됐어요. 마이너스 유가라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원유 ETN에 2조를 베팅한 개미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이러한 붕괴의 과정을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포도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돈 있는 사람 많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에도 사줄 사람 많다고 했는데 결국 살 사람은 법인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가격 띄우기를 했는데 지금 내놔도 안 팔리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점차 깨달으면서 이제 공포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원유 같은 경우 수요 자체가 사라지니까 가격 하락이 즉각 나타나게 됐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사라지는 거죠. 거래가 사라지고 나니까 호가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호가를 조금씩 내려도 그 금액에는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큰 폭으로 호가를 내려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거래를 포기하고 계속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라는 결심과는 달리 결국 반강제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의 양상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의 8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거래 금액 자체가 매우 높죠. 그래서 주식시장처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는 거래 절벽의 형태로 먼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호가가 하락하고 심리적 저항 때문에 버티기 양상이 이루어지죠. 부동산 시장의 최종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온갖 감시 기능이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깜깜이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가 아파트 사준 사람 거의 대부분 부동산 법인이 사줬죠? 그래서 그 법인들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서 이제 이상 거래에 대해서 감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과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억이 하락하는 것보다 10억 상승의 추억이 크기 때문에
역병에 따른 집값 폭락보다 폭등을 걱정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청약 광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인천의 청약에서 5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 올해 5만 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작년에 3만 7천 가구가 분양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 같은 폰지 투자자들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역병 사태의 충격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역병 때문에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1분기는 선방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2분기부터 나타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시작됐던 중국 같은 경우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근본 역병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세계화를 통해서 계속 팽창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세계화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던 기업들 근본 사태를 계기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예요.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신냉전 시대에 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에 출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당장 내가 먹고 살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이런데 집이 과연 답일까요?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천에 가서 집을 사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